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새로워진 뉴스톱10입니다. 10위부터요. 9876, 54321 이렇게 거꾸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는 과연 뭘지 예측하는 재미도 있겠죠. 맛보기로 2위 선공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왜 이 주제가 2위인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톱10 10개 주제 잠시 후에 만나보실 텐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원래는 내일 오전에 나와서 다시 조사를 받아라라는 검찰의 통보, 특검의 통보에 내일 출석은 어렵다. 이것은 특검의 일방적인 통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은 어렵고 7월 3일 이후로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건강도 있고 방어권도 있는데 어떻게 오늘 새벽에 들어가서 바로 월요일 날 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은 이 형사소송법상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경찰이 조사하는 거 안 된다. 검사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위 주제 공개합니다. 현금 부자만 집 산다. 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대출 규제 6억까지만 대출해주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시오라는 규제 방안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을 잡지 않겠다. 공급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걸 두루 써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시 발언 확인하죠.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1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나머지 돈은 뭐 알아서 마련하시오 이거예요. 자,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한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값을 조금 싸게 살려고 하고 파시려는 분들은 좀 비싸게 팔려는 그렇죠.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매수자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전언입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집값을 1, 2억 정도 낮춰주겠다라고 문자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집값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기만 했었던 집값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중동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도대체 구별로 얼마나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보시면 3%. 이게 보면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한 달 사이에 3%의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정말 크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요. 성동구, 뭐 강남구야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요. 뭐 수십억 하니까요. 뭐 성동구, 뭐 영등포구 이런 데에 6억까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집값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현찰을 다 주고 사는 것은 서민들은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이고 현재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평균 우리가 집값이 약 1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체 다 평균인 예, 거죠? 평균 14억 6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6억까지
10억까지 대출이 된다라면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말씀하신 서초 강남이나 송파 용산 같은 경우는 16억에서 26억 정도 되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외에 있는 말씀하신 뭐 성수라든지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최소한 2억에서 한 5억까지 돈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라면 강남 3구를 제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첫 구매를 젊은 층들이 좀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들 앞으로 올라갈 지역, 살기가 좋은 지역,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을 살려다 보니까 비싼 동네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서초 강남은 뭐 25, 26억이지만 요즘에 하도 뭐 50억짜리 아파트들 많다고 그래서 뭐 그러고요. 송파도 16억이라지만 뭐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그러면 6억 빌려주면 나머지 15억은 어디서 갖고 와서 하라는 거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해도 1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지금 집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7월부터 그 대출이 또 규제가 또 됩니다. 3단계 대출 규제가 또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젊은 층들이라 하더라도 원래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여력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총량이 또 6억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한 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이제 구매했었다라면 이제 실거주가 가능한 내 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눈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위 영끌을 해서 그 말씀하신 핵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줄어들면 핵심 지역의 집값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겠죠. 예. 많은 분들이 다 뭐 어떤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기다릴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울 지역에서도 뭐 노도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집값의 상승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요. 뭐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진보 정부로 불리는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때 63.8%, 문재인 정부 때 72%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 이재명 정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 공급은 없고 또 금리는 낮추고 돈은 많이 풀 테니까 그러면 부동산 올라가겠지. 나 이때 아니면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창 땡겨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집을 안 산 것을 후회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 봄에 서울에서 이제 그 토어제에 따른 조금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표현을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일부 강남에 토호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예. 거기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 전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서울 그렇습니다. 전역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시발점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토호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신 성수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4개나 있습니다. 또 한강 비율로 또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한 것이 자꾸 옆에 구로 이제 옮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게 과거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봤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공급을 늘려서 저걸 잡겠다라고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아직도 지금 이제 집을 못 짓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시차가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잡겠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그리고 그전 정부 물량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 야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손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세금 혜택이겠죠. 대출을 줄이면 아무래도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좋은 금매 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은 좀 연락을 달라.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70억 넘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한강부만 보시는 현금 부자들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초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예, 뭐 장롱에 또는 뭐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이야 뭐 이번 대책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산층 또 청년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지금 중개인들의 지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현금 있으신 분들은 원래 뭐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또 개의치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조금 집값의 변동성이 낮아지게 된다라면 그동안 내가 눈여겨왔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매물이라든지 이제 꼭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서울 지역에서 그럼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들 이제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높은 것은 인지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내가 자금이 여력이 안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꼭 그 강남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강남 뭐 금천구 쪽으로 간다라든지 그쪽도 이제 강 너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분들도 많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또 신도시 개발 또 계속해서 또 가속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도 공급을 늘린다라면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왔던 것들이 막혔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뭐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도 예. 꼭 핵심 지역만 아니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하다 보니까 강남 3구, 그다음에 또 마용성, 예. 뭐 이런 데를 찾다가 안 되면 이제 노도강 또 다른 또 주변 지역으로 또 넓혀가는 이렇게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울 텐데 쉽지는 않아 보여. 최성훈 평론가. 지금 국민의힘에선 야 이거 투기꾼 좀 잡으려고 이거 실수요자한테 이게 술탄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인수위 역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결국 집값을 잡는 거는 공급 위주로 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안 내놓고 오히려 인수위가 국토부한테 당신들 자꾸 이렇게 공급 위주로만 안을 내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불장 같은 부동산 시장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국민 평형수 이른바 30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가 평균가가 14억 원이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합니까? 말씀하신 진짜 실수요자들 2030 혹은 중산 서민층들은 결국 현금 가진 사람들이 선도해버리는 이 시장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의 박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과 규제라는 두 축을 적절히 밸런스 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급했을 겁니다. 워낙 불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을 텐데 점진적인 다른 대책들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9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가까웠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또 싸우는 분위기일까요? 예, 과거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but I'm very disappointed. The president acknowledged the statement that Elon put out this morning, and he is appreciative of it. 네, 김수희 변호사. 한때 뭐 정부 출범하자마자는 너무너무 가까워서 가족보다 가까웠던 머스크와 트럼프였는데 싸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화해를 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지금 또 싸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최근이었죠. 머스크가 다시 본인의 그 SNS에 이번 그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매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비판의 기세를 들어섰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한 거는 뭐
그 감세 법안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 고용당한 사람들이 해고될 거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발표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머스크와 갈등 관계를 이어져 왔는데요. 6월 초에 머스크는 이미 이 감세 법안을 두고 역겨운 흉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트럼프와 사실 계속 갈등 관계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관계를 좀 더 봉합하기 위해 머스크가 먼저 사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또 그 중간에 그 JD 벤스 부통령과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기도 했고요. 머스크가 그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 통화를 해서 사과를 했던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부부 사이에도 뭐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다시 갈등이 봉합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렇게 이제 어떤 서로의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렇게 자주 싸웠다가 붙었다 싸웠다 붙었다 이러면 저 관계가 과연 돈독해질 것인가 아니면 파국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걸로 봐요 지금? 네, 사실 문제는 전 세계가 이들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도 그렇죠.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감세 법안의 의미에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세 법안은 사실은 개인소득세율 인하라든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그런 정책들이 연장을 하는 것들을 담고 있고요. 반대로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가 9월부로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이 정책이 아무래도 머스크의 사업과 그렇죠. 직결되어 전기차 팔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보조금 이런 거 안 주면 차 덜 팔리겠죠. 네, 또 머스크가 그 트위터 X에 올리기는 했는데 그 풍력 에너지 이러한 사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사업과 정반대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 법안에 담기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수 없는 길을 좀 잠깐 화해는 했지만 다시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빨간색 테슬라 차도 사고 황금 열쇠도 선물로 주고 저렇게 돈독했던 관계가 파국으로 갔다가 다시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미친 짓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다시 악화 일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8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이른바 돌봄 드레스 7억짜리 원피스 이야기입니다. 경매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Diana wore it 9 times, starting in Australia, 1988. She loved that. Children in hospitals loved it. 김수희 변호사, 저 땡땡 꽃무늬 드레스가 7억에 경매가 된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꽃무늬 원피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잘 입지는 못하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에 꽃무늬가 있어서 상당히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영국의 디자이너 브랜드죠. 벨빌 삿순이 디자인한 옷인데요. 생전에 다이애나 비가 그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그 병원을 찾으면서 저 옷을 입고 가서 위로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경매로 더 비싼 값에 낙찰이 되고 더 화제를 모았던 것 같아요. 아까 낙찰된 그 여성분 7억이란 큰 돈을 쓰면서도 너무 좋아서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다이애나에 비하면은 벌써 97년에 사망했으니까 거의 30년 정도가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남편이 찰스 3세 국왕이잖아요. 이 가계도도 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국의 왕실인데요. 상당히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찰스 3세의 원래 배우자였고 카밀라 왕비와 재혼을 했죠. 다이애나의 사망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 왕세자가 있고 또 차남으로 해리 왕자가 있는데 해리 왕자는 메건 마클과 결혼하면서 2020년도에 왕실을 떠났고요. 또 왕실을 떠나면서 사실 그 왕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가정사 이야기를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 왕실의 이야기가 더 세상의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왕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얘기들도 많을 텐데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영국이 경제가 또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찰스 국왕도 지금 어디가 좀 아프다면서요?
네, 찰스 3세도 지금 그 암 치료를 받고 있고요. 현재 거의 완쾌 단계라고는 하지만 그 케이트 미들턴 또 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사에 이제 같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 자리에도 해리 왕자는 초대받지 못한 건지 오지 않은 건지 어쨌든 이 자리에도 불참해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예. 왕실과의 가족 간의 화해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쪼록 어쨌든 가족이니까 다시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해서 같이 사는 모습들, 영국에서 함께 사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역 역주행 CCTV 사고 기억하시죠? 시청 옆에 있는 한 호텔에서 차가 역주행으로 질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7월 1일이면 딱 사고 1년이 되는데 자, 이 사건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지 김수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희 변호사, 1심 결과는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네, 1심 결과는 금고 7년 6개월이 이 피고인에게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60대였고요. 네. 역주행을 했는데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했잖아요. 저렇게 화면 지금 블랙박스로 갑자기 차가 질주하는 모습, 저렇게 차가 오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러다가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많은 사람들을 쳐서 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근데 급발진이 아닌 걸로 1심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녹화 블랙박스에서는 안 돼 이런 소리가 녹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으로 법원이 확인을 하면서 결국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되었었고요. 예. 사실 이 7년 6개월이라는 선고는 좀 낮게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 과실로 인한 교특법 위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의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검찰이 선고한 그대로 선고가 된 겁니다. 금고와 집행유예, 금고와 그다음에 징역형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네, 금고와 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 노역의 유무입니다. 결국 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인데요. 금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들에게 금고가 선고됩니다. 예, 차윤 소장님. 예. 사실 요즘에 고령 운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고요. 사고가 많은 것도 고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오래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를 드시다 보면 신체적인 인지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더군다나 운전이라는 것이 익숙하고 내가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고령자분들도 운전대를 잡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그리고 전 세계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고령화 운전자들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김수희 변호사. 네. 사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을 어떻게 그럼 정부에서 잘 보살피고 사고가 덜 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운전면허를 좀 반납해야 하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보죠? 네, 사실 작년에 이 시청역 사고가 발발하면서 이러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매우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또는 이제 조건부 운전면허제라고 하죠.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를 금지하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그러한 대책이 제시됐었지만 아직 검토 중입니다. 예, 사실 차 안에 이 고령 운전자들이 타는 차 안에 일정 속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이런 장치를 달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장치가 의무화됐다고 하니까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국토부 관련 부처나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4가지 주제 살펴봤습니다. 치솟고 있는 부동산값, 여기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됐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트럼프와 머스크의 싸움, 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 7억 원피트 경매, 그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금은 안전할까? 이 4가지 주제 짚어봤고요. 다음 순 바로 6위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모습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임기가 내일까지 딱 하루 남았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나오셨어요. 임기 하루 앞둔 비대위원장, 하루 앞두고 나온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론 채택 시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본인 스스로부터 먼저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이제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 아닙니까? 마지막 날 반성과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야 되겠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어떤 반성과 사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5대 개혁안이라는 걸 던졌고 그 안에도 보면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라는 것도 개혁안으로 던졌는데 사실 당내에서 아무런 그 후속 조치나 반향들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오늘 얘기한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이 얘기조차도 역시나 당내에서는 전혀 반향을 불러오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인다라는 측면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 노골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습니다만 잠시 후 저희 채널에 출연할 예정인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하는 그래서 관리형으로 그래서 8월 또는 9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더군요. 대선 백서 만들자. 정작 왜 졌는지 누구도 분석하지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는다. 무작정 칼부터 들면 메스부터 들면 병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서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백서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작년에 총선 지고도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백서를 왜 두께 만들었냐, 누가 발표하냐고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백서 만드는 작업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일기를 잘 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큰 선거에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다면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서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백서 시절에도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총선을 기록해 둠으로써 다음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죠.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졌었기 때문에 그 과정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또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까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잘못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 당에서도
백서 작업에 금방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서를 누가 써야 돼요? 외부에서 써야 돼요? 당내에서 써야 돼요? 이건 당 내외에 있는 사람이 공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 백서는 조정은 의원이 중심이 돼서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당을 출입했던 기자들의 의견들 열심히 들었었고요. 국민들의 평가도 함께 반영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당 내외에 있는 사람을 골고루 참여시켜서 정말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서만 쓰고 잘 검토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군요. 자, 성태형 부장. 지금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왼쪽에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 거의 모든 전 연령에서 선거 이후에 더 이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50대 같은 경우는 59대 13이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70대 정도에서만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올 뿐 다른 연령대 60대도 보면 민주당이 더 크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정당이 상당히 심각한 수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 연령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원래 나이가 들수록 보수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70세 이상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지표거든요. 이런 것들은 두 번의 연속한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세 번의 연속된 총선의 대패 이런 것들에 대한 처절한 반성도 없고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보훈, 안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멘트를 봤습니다만 이 최상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관성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뚜렷한 당론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자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선 평론가. 뭐 지역별로 봐도요. 부울경만 해도 46대 28이고 TK 대구 경북만 해도 28대 31. 뭐 이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붙었어요. TK마저 붙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금 TK나 PK는 국회의원 숫자만 놓으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총선의 결과에 대입시키면은 80석 이하로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엄중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자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뭐 의석수가 됩니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필리버스터나 48시간 저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여론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하고 국민의힘을 그나마 의석수 높은 여론으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면 국민의힘은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위기의 징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역대 비대위원장. 뭐 옛날도 아닙니다.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자, 7번째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원내대표가 잠시 겸임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당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점 국민의힘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장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농성도 시작을 했는데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캠핑합니까? 라고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목소리 들어보시죠.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다.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동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법사위는 원장을 갖는 것이 법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갖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 선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 7월 말로 재판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재판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추후 지정, 언제 기일을 지정할지 모른다고 놔둔 지금 3가지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좀 촉구합니다. 법사위원장 빨리 돌려주십시오. 한마디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놓고 대통령 방탄 국회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김직준 대변인.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옛날에 야당 거였으니까 좀 돌려달라. 그리고 청문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저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 얼마나 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상임위원장 것만 놓고 보더라도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언제 뺏어왔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해서 4개의 상임위원장 저희 민주당 몫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 민주당 몫으로 다시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뺏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돌려드려야 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정말 많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그 공격력을 갖지 못한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잘 방어해내고 국민들께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던 김민석 후보자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시간을 남겨놓고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함으로써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과 또는 국민의 그 김민석 후보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의 그 문제에서 원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성해야 할 때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나 또는 민주당을 공격할 그런 계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지 대변인. 사실 뭐 지금 김질 전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의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해명이 됐다, 공격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2억 투자해서 450만 원씩 받았던 배추 투자 이런 등등의 논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됐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박홍궁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SNS 글을 올렸어요. 웰빙 김밥 먹고 커피 마시고 덥다고 선풍기 틀고 이게 캠핑인지 바캉스인지 단식도 아니고 철야도 아니고 뭐 이런 숙식농성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뭔가 결기가 느껴지고 아 정말 국민의힘이 절박하구나 우리가 좀 국민의힘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떠세요? 보면 저는 박홍근 의원이 오늘 표한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협치의 대상은 당연히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것일 겁니다. 근데 협치의 대상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두고 이렇게 정치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협치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결기라는 것은 사실 지금 원내 의석수를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본회의 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단독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아까 최소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에 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왜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자인지를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갖고 있었던 의혹 정말 해소됐습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수상한 돈 거래 또 더군다나 뭐 아까 말씀하신 2억 원 투자해서 월 450만 원,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27%에 달하는 배추 투자 이런 것만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만 지나면 이건 불과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뜻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인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최소한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무슨 뭐 단식투쟁이나 장애투쟁이나 이런 거로 갈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인데 여론은 보면 김민석 후보자의 국무총리 적합도가 적합하다 43, 부적합하다 31, 모른 무응답이 25%예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봐봐라 여론이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을 해도 된다. 표결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오늘 대변인 논평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여전히 내란에 당해서 벗어나지 못한 한 국민의 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협소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성추인 부장,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뭐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선 불복이에요. 참 과거에 민주당도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대선 불복이다. 이 대선 불복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대선 불복이 맞아요? 근데 최소한 국무총리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정도는 협치를 위해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왜냐면은 그 당시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때도 한덕수 총리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적합도도 만만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니까 그리고 협치를 하는 뜻에서 당론으로서 찬성을 결국 채택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한덕수 후보자는 뭐 김앤장 내역이라든지 외국 기업의 월세 받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석이 제 기억에 한 113석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결 인준표가 208표나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주면서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통과를 함께 해줬다는 것이죠. 저는 비판할 건 하면서도 또 검증할 건 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으로서 협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협조는커녕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내일 당장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표결을 국회에서 강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추경과 함께 통과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여야 간의 합의가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말을 내야겠죠. 예,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뉴톱10 시작하기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오늘 새벽 1시쯤에 귀가했습니다. 사실 실제 조사는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검이 내일 월요일 날 오전에 또 나와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시죠.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실장이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소연 평론가. 사실 과거에 여러 대통령들 그 검찰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송구하다, 죄송하다 뭐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청사에 나올 때도 귀가할 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걸 놓고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조사가 어저께 15시간이나 청사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옥신각신 끝에 실제 조사는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조서 날인하는 거에도 최종 사인을 안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오늘 다시 나와서 내일 나와라고 했는데 못 나오겠다고 하고 자, 내일 못 나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걸 법꾸라지 행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완전히 피의자 신분이고 세계 특검을 사실상 본인이 거의 다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든 특검이 지금 하는 게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방어권이나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긴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어권 행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저도 아쉬웠던 점은 그 불출석의 공개 여부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까지 실랑이를 할 일이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빠르게 어쨌든 전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도 지금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15시간, 물론 조사는 5시간 받았다 하더라도 청사에 머무른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이었다 그러면은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차원도 좀 배려 특검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안 나가면은 특검이 또 한번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갖고 출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7월 3일 이후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김진욱 전 대변인 대리인단의 입장문은 이래요.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심문을 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형소법에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나는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싶지 경찰한테 조사를 못 받겠다. 게다가 그 경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한남동 관저 있을 때 나 잡으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고발자한테 우리가 조사를 받느냐. 이거는 때린 사람, 이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특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특검 구성원의 일부가 지금 조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피의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원하는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결정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박창환 총경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조사 때, 1차 체포 시도 때 그때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2차 체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그 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호처의 그 지휘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피로 또는 법적인 방어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 중에 지금 이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예. 세 개의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더 나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송진호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더욱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경찰 지휘에 있는 분은 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아주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인 경찰분께서는 조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정건희 대변인, 아까 제가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발언조차도 사실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좋아하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반 국민들은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의 자세가 맞는가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인 법상식 그리고 국민이 갖고 있는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할 수 없는 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또 자신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측면에서 이런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 국민 여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엔 특검이라는 게 170일간 할 수 있습니다.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피의자를 한 곳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성과물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의 방어권, 또 특검은 본인이 갖고 있는 스케줄이 다르겠지만 그걸 잘 절충하는 게 결국에는 특검의 성공 열쇠가 달려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또 그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입장 표명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오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찐명, 이재명 대통령 옆에 앉아서 저렇게 속삭이고 있는 사람 바로 정성호 5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죠. 앞으로 검찰개혁 등등을 담당하게 될 텐데 오늘 6명의 추가 장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볼 텐데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예, 오늘 6명의 장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발표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요. 현역 의원 내각 인선입니다. 성추인 부의장. 예. 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빼고요.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그다음에 김성환 환경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벌써 6명이고 오늘 2명이 추가로 됐는데 정성호 5선, 윤호중 5선. 벌써 현역 의원들만 8명이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강훈식 비서실장 배지 버리고 왔습니다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로 갔고요.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가요. 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현역 의원들의 장점은 숱한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5선 의원이라면 아마 선거를 더 많이 나왔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상대 진영으로부터 또 당내 경선 경쟁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의혹 제기 그 검증 이런 것들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내 또 4년 내내 또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선 의원들의 장점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게 있고요. 정책적 능력 역시 전문성을 갖고 상임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도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정책적 역량에 대한 검증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입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라는 이런 비판으로도 늘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분들은 배지를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이번 정부가 파면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그 선거였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 검증에 있어서 초기의 역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검증된 의원들 다선 의원들 주축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일기 내각을 꾸리는 것이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배치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같은 의원들끼리는 청문회에서 좀 봐주기가 좀 있다라는 과거의 전례상 그래서 청문회를 잘 통과시키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현직 의원들을 가져다가 장관에 쓰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자, 오늘 가장 관심인 인선 바로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연수원 기수도 같고요. 아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죠. 자, 정성호 의원 목소리 하나 확인하실까요? 들어보시죠. 같은 말은 아니었어요. 우연하게 연수원에서 만들었던 그 언더서클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87년도에 그 이재명에 대한 기억은 뭐 좀 약간 인상이 좀 촌스러웠죠. 그러나 저녁에 술자리나 만났을 때는 자기 목소리가 강했고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열정을 보여줬던 그런 연수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예, 최성 후보가. 정성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이 일단 동기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7인회라고 불렸던 원조 친명 그룹의 좌장이라고 불리고요.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친명은 아니었는데 친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지명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과 맞물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그 큰 말하자면 담론을 갖고 얘기하다가 그 덫에 걸려서 오히려 정권을 헌납했어요. 근데 이게 좀 미묘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이라는 그 약간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말하자면 강성 이른바 친명이란 이런 분들을 기용하게 될 경우엔 지지층의 요구는 수렴하겠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못할 경우엔 정권의 부담으로 오는데 그 속도감이나 방향성,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정성호 정도면은 의원 정도면은 잘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의 요구도 적당한 속도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뜻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일정 부분 수렴하고 그것이 또 국민적 사후 동의성에 부합하는 조금 속도감은 좀 더디더라도 그런 미션을 부여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꺼낼 그 정성호 그 장관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성과물 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가 조금 기대하고 원했던 그것 때문에 임명을 맡겠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성호 후보자 온건하면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고비고비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해 왔었죠.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일단 뭐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꾸 6개월, 3개월 얘기를 하는데요. 당선 무효이 선고된 많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그게 지켜진 적도 거의 없어요. 뭐 몇 년 끄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발탁된 것은 아니다. 사법개혁 의지가 높고 실현시킬 인물로 생각해서 발탁을 했다. 김직준 대변인. 사실 얼마 전에 대법관 100명 증언 문제 등등 사법개혁 논란이 있을 때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다고 너무 강성적으로 흐르지 않는 나름의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뭔지 검증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고개가 수긍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제 원조 친명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이 원조 친명의 자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드러내놓고 활동한 적이 거의 없으신 아주 온화한 성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국회에서 언론인들이나 여야 의원들이 그 선정하는 백봉 신사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 신사상을 받을 정도로 여야 모두와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성품에 더해서 정성호 위원장께서 예전에 이 국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던 그래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건희 대변인. 오늘 발표 여러 명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고, 자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 공무원 출신이죠. 행정고시 출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기업인 출신. 물론 여기도 고시 출신입니다만 김정관 사장이 내정이 됐고, 자 눈에 띄는 거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윤호중 의원이 됐고 대통령은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이 됐어요. 이 인선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경남지사가 되기 전에 2017년 대선 관련해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 때문에 실형을 살았죠. 그렇죠. 그때 그로 인한 문제 때문에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거 관리를 하는 주무장관이거든요. 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벌써 하마평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 그 비판 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지방시대 위원장은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야 하는 또 실행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과 관련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인사검증이라는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자리보다는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각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과는 조금 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인과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철학이 완전히 다른 그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분이 현 정권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죠. 처음에는 정은경 전 청장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하지만 남편의 주식 투자 문제로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지명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정은경 지명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당시의 활약상 만나보시죠.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주셨는지?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오늘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쌓았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청문회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자, 청문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성춘 부장. 남편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이 손세정업체의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부분. 이게 이해 충돌이 되지 않냐. 부인은 마스크 쓰세요, 손 깨끗하게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은 주식을 사서 모아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논란 때문에 지명이 안 될 걸로 보았는데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말씀하신 거는 어떤 하나 언론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류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명이 된 것은 저는 정은경 청장이 갖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일단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편분의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부적절한 투자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뭐 정보를 빼돌렸다거나 이런 거에 하는 이 주식 투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뭐 유감 표명 내지는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 내지는 가족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들을 할 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사실상 야당 정문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국민들도 그 과정을 보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건지 국민들도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는지 어떤 사과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정은경 전 청장이 코로나 사령탑이던 당시에 배의자 명의로 이런 주식을 보유했고 일부는 또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했다. 이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최선 평론가, 민주당에서는 능력 위주로 했다. 또 국민 추천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인터넷을 통해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 그 중에 질병청장이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물론 전문성 중요하죠. 일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도덕성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포장은 그렇게 뭐 국민 추천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 또한 김민석 이펙트, 김민석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잖아요. 이틀 동안 증인 2000년 인사청문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한 명의 증인도 안 내세웠고,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에 따르면은 아마 주요 청문회 대상자가 금융계좌 기록을 안 낸 거는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이틀간 버텨서 어쨌든 이제 청문 절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관 청문회는 하루밖에 되지도 않고, 심지어 이거는 표결 사항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명받고 3일 동안 있다가 그냥 시간 돼서 지명은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국민 여론에 상관없이 또 한 번의 능력이라든가 입증되었다 이 말로 지명을 할 것 같아서 결국 이것 또한 광의의 김민석 이펙트 효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동의해 줄 것인가? 이건 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코로나 당시에 백신 맞아라, 마스크 쓰세요, 손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세요. 자, 그런 좋은 이미지였던 정의원 청장,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마지막 1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2명의 여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저희 아버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하셨습니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신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학생 때부터 저의 꿈이었던 해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희 대변인, 예. 오늘이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저 지금 화면에서 만났던 조시은 소위가 이 당시 정사했던 조천형 상사의 딸, 그 연평해전 당시엔 생후 4개월? 이랬다면서요. 100일도 되지 않았다잖아요. 이게 2002년 6월 29일입니다. 2002년 6월 29일은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다고 해서 정말 전 국민이 열광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었고 월드컵이라는 큰 그 국가적 경사에 맞춰서 이 연평해전 소식이 일반 국민에게 잘 얼마나 많이 전달됐는지 의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상국 상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목숨을 다하는 기간까지 조타기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발견됐을 때 조타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6월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시은 소위 말고도요, 천안함, 46용사의 가족도 또 군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시 딸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과농생 개임의 날 2025년 5월 30일 해군 소위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영예를 충실히 수호할 수 있는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필승!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딸들 당차입니다. 저렇게 2명의 소위가 임관을 해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는데, 성치은 부의장, 이 야구장이에요. 두 사람의 시구와 시타를 하는 모습인데 백넘버가 있던데 이 등번호요. 55번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서해수 55용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때문에 55라는 숫자가 본인들이 그 아버지 말고도 어떤 서해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55명의 전사들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백넘버를 55로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너무 멋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런 보훈, 이런 국가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잘못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질전 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호국 영사들 다 초대해서 금요일 날 오찬을 함께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국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하신 분들에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 정부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은 꼭 반드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진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